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또는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지금 이행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민사소송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이제 민사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이 있죠.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 거 형사소송이라면, 민사소송은 공평의 견지에서 거기에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주거나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런 내용인데요. 보시죠. 민사소송은 사법적인 법률관계예요. 어떤 공법적인 법률관계로 들어가는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는 좀 비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을 국가의 재판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사인의 권리 의무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손해배상이나 또는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금전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달지 이런 경우죠. 이걸 강제로 실현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자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그래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검사가 하죠. 자, 그리고 범인으로서 이제 제기된 걸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받을 게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일이 1억을 차용을 했어요. 그런데 안 갚아. 그러면 이제 갑을 원고라고 하고 을을 피고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민사소송의 성질은 뭐냐? 민사소송법은 이제 재판권 행사를 규정하는 법이죠. 그래서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이 소송법은 공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민사법이고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죠. 그러면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절차법이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소송에 가름하는 분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신 해결하는 제도로서 화해, 조정, 중재,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화해는 당사자가, 여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건데,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는 거죠.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화해,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안 가고 화해하는 것도 이제 유효가 되고요. 그다음 법정 안에서 화해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당사자 간 화해로 감정 대립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제도고요. 조정은 뭐냐? 제3자, 법관일 수도 있지만 법관이 아니고 위원회,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분쟁을 개입해서 화해로 이끄는 절차로, 조정의 성립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재판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라면, 여기에는 조정이라는 것은 이 화해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구속이 되겠죠.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관이 아닌 제3자예요. 법관이, 여기는 법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3자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하는 건데,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전문가를 중재로 선정하여 이렇게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 대신에 이루어지는 조정, 화해, 그리고 중재 제도가 있고요.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민사소송 이상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공평의 견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성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정확하게 사실을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1억을 갚아라라고 하는데 나는 안 빌렸는데 또는 갚았는데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빌렸느냐 아니면은 또는 갚았느냐, 이런 걸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해서 실체 진실, 이 진실을 발견해서, 그러면은 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그러면 이제 갚아라라고 할 것이고, 갚았다 하면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하겠죠.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정을 위해서는 구술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장 앞에서 말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나오고 하는 걸 서면주의인데, 서면주의 반대는 구술주의. 그다음에 직접주의, 그러면 재판관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심급제도를 3심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1심, 2심, 3심. 3심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성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명이 아니고요.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이런 권리입니다. 네, 교호신문 제도라는 게, 이게 한쪽 원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고 말도 같이 이게 물어보고 이게 이제 교호신문 제도고요. 상소 제도가 있죠. 2심, 3심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평을 추구합니다. 소송 심판에서 법관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야 되지, 법관이 한쪽 편을 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쌍방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데,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이렇게 빠져야 돼요. 예를 들면 법관이 원고의 삼촌이다, 또는 이제 원고의 뭐 형제다,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기피는 뭐냐면
이제 원고나 피고 측에서 보니까 저기에 이제 재책 사유가 있는데 그대로 있네. 그러면 이제 나 저 법관한테 안 받겠다. 이게 기피고, 회피는 이제 법관 스스로가 나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 변론주의라는 게 양쪽에 이제 말을 들어서 재판을 하는 거고요. 소송 절차 중단 정지랄지 이런 것들은 불공정할 때, 공평하지 않을 때 이제 하는 제도죠. 이게 신속입니다. 적정 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재판이 늦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이제 권리보호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늦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신속한 재판 원칙이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법원 의무고요. 실현에서 독촉 절차, 그다음에 제소 전 화해,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 할지, 기일 변경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한다 할지, 그다음에 실기라는 것은 이렇게 공격 방어, 지금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단 말이야. 이제 이거를 각하를 한다. 공격 강화 방법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아예 빼버리고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송 경제가 있어요. 소송 경제. 소송 경제라는 건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법원과 당사자가 드리는 비용이나 노력을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이게 소송 경제입니다. 무자력이라고 해서 소송에 접근하기 어려워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소송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구현제도로 소액 사건의 이제 구술제도를 할지, 소송 이송이라는 건 이제 그 관할로 넘겨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제 이런 걸 둬서 소송을 신속하게 비용 노력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민사소송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정, 공평, 신속. 그리고 또한 이제 경제, 소송 경제, 이제 민사소송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소송 절차로서 이게 판결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재판이라고 하면요, 판결, 그리고 결정, 그리고 명령, 이 세 개를 합해서 재판이라고 그래요. 판결이라는 것은 승소, 그 다음에 이런 거고, 그 증거 체부 결정 이런 것들이 결정이라고 하고, 재판장에서 떠들고 있고 그러면 나가라라고 한다지 이런 걸 이제 퇴정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인데 그중에 이제 판결 절차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을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받을 게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재판 확정을 해야 되겠죠. 빌려줬는데 안 갚았으면 갚아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재판은 판결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 절차가 원고 소제기, 그래서 원고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는 다시 1심 절차, 2심을 항소심 절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고심은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1심, 2심, 3심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강제 집행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갚아라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재산에 이제 강제로 해야 되거든요. 판결 절차에서 확정된 사건에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지금 갑이 채권자겠죠.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부수 절차가 있어요. 증거 보존 절차가 있는데 증거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증거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어렵다. 자, 그랬을 때 당사자가 신청해 가지고 증거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비해서 일단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증거 없으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집행 보존 절차로서 현상을 방치하면 장래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 뭐 채권자 취소권에서도 봤는데 얘가 다 팔아버릴 것 같아, 재산을.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럴 때 현상을 변경을 금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뭐 가압류랄지 뭐 가처분할지 이런 게 있는데 증거부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일단은 팔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1억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건물이 있어, 건물. 그런데 이제 이 건물 팔아버리고 돈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가압류를 붙여놓는 거예요. 못 팔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승소를 받으면 건물을 팔아가지고 이제 건물에 강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증거 보존 절차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네, 특별 소송 절차로서요. 소송 목적인 값이 요거 중요한데 이게 3천만 원이 안 돼. 빌려준 돈이 3천만 원이 안 돼. 그럴 때 이걸 소액 사건이라고 그래. 소액 사건 절차의 경우에는 좀 더 간이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명령과 독촉 절차가 있고, 도산이 됐다 할지 이랬을 때 어떤 도산 절차가 있습니다. 파산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소송 주체입니다. 소송은 누가 하느냐? 첫 번째 법원이 있죠. 법원은 법원 안에는 법관도 있고 법원 사무관, 뭐 5급 이상 되겠죠. 집행관, 법원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사법 관서를 뜻한다. 민사재판권에서는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있는데 이 합의부는 뭐냐면 3인의 판사, 3인 판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구성된 게 합의부고요. 단독 판사는 판사 한 명으로 구성이 되겠죠. 보통 단독 판사가 1심이면 합의부가 2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3심은 대법원으로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것을 합의부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이제 제척은 뭐냐면 자, 그럼 법관이 판사가 있잖아요. 이게 판사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 이 사건과 그러면 아까 갑이 을에게 지금 1억을 달라 이런 소송이 있단 말이야.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판사하고 갑하고 이게 친족 관계야. 이랬을 때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돼야 돼요. 판사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두는 게 제척 사유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럼 제척 사유는 뭐냐면 이렇게 법관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아까 갑이나 을이 되거나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을이 판사야 이런 경우. 그다음 배우자가 이게 판사야 이런 경우 있죠. 을의 배우자가 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아무튼 같은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면 안 돼요.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어. 갑과 또는 을과 친족 관계가 있어. 법관이 사건의 증언 감정을 했었어.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었어. 그러니까 법관이 대리인이었었다. 법관이 불복 사건은 이전 심급에 예를 들면 이제 1심 있고 2심 있는데 지금 2심인데 1심에서 이미 관여를 했었어. 이런 법관들은 관여하면 안 돼요. 당연히 빠져나가야 돼. 이걸 제척 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 기피는 뭐냐? 법률이 정한 아까 제척 사유 이외에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서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제척과는 달리 재판에서 배제되는 거죠. 제척과는 달리 재판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피 결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신청을 한 거죠. 저 법관한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법관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은 재판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기피라고 하는 거예요. 회피는 뭐냐면 법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아까 기피라는 것은 이게 일단 아까 갑, 을 이렇게 있는데 갑이나 을이 나 저 재판관한테 못 받겠다. 이게 기피고 법관은 법관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 회피죠. 그러니까 제척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관할입니다. 관할. 그러면 요게 관할은 뭐냐? 법원 중에서 여러 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서울에도 있고, 그다음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런데 그 재판권을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서울지방법원에서 할 것이냐, 인천지방법원에서 할 것이냐, 또는 1심에서 할 것이냐, 2심에서 할 거냐. 자, 그러면 관할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법정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관할. 법에 정한 것은 토지 관할, 사물 관할, 직무 관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거든요. 토지 관할은 지역과 관련된 거예요. 서울이냐, 인천이냐, 부산이냐, 대전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 여러 법원사에 재판권이 분담 관계에 있다. 그러면 재판적에 정해진다. 이게 이제 토지 관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계는 인천에 사는데 여기에 어쨌든 뭐 건물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건물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울에 살 것이냐, 인천에 살 것이냐 이런 것이 토지 관할의 문제고요. 사물 관할은 심급이에요. 이게 단독 판사가 할 것이냐, 합의부가 할 것이냐. 합의부가 3명의 판사라고 그랬잖아요. 단독 판사냐 합의부냐. 합의부가 1심이잖아요. 그러면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이렇게 가는 거. 단독 판사가 1심이면 단독 판사 1심, 합의부 2심, 그다음에 대법원 3심 이렇게 갑니다.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나눠요. 이걸 사물 관할이에요. 사물 관할은 단독 판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합의부 사건이냐 이렇게 나눠지고 직무 관할은 담당 직무 차이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 관할이라고 해서 어떤 일로 이렇게 나눌 거냐. 예를 들면 아까 강제 집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으로 할 것이냐 뭐 증거 보존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직무 나누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동 관할이라고 해서 당사자 거동으로 해서 합의 관할하고 변론 관할이 있어요. 당사자의 합의로 이렇게 하는 관할이 있어요. 스스로 갑과 을이 합의해 가지고 관할이 되는 걸 합의 관할이라고 하고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원고가 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피고가 이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 진술하면 관할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갑이 있고 을이 이렇게 있는데 갑과 을이 합의해 가지고 야 우리는 그냥 뭐 서울에 사기를 하자. 이게 합의 관할이에요. 근데 원래 관할권이 없는 서울에다가 갑이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소제기를 했더니 을이 그냥 나왔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면 그 관할이 생겨버려요. 이게 변론 관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이 합의해서 관할권을 생기는 거고 이거는 갑이 제기했는데 을이 아무 말 없이 나와서 하면 이게 관할권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 관할이에요. 관할 법원이 재판권을 사실상 법률상 행사할 수 없을 때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을 때 공통된 상권에 정해지는 관할을 말하는데 이걸 지정 관할이라고 합니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된 상급 법원에 의해 정해져요. 상급 법원이 정해 주는 겁니다. 지정해 주는 거죠. 이게 서울인지 인천인지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그럼 상급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하는 걸 재정관할 또는 지정관할 이렇게 말하겠죠. 자, 관할권을 갖는 소송법상 효과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전속 관할이라는 건 전속 모델 이런 것처럼 이 관할 거기서만 해야 되는 게 그래요. 법정 관할 중 전속 관할은 재판의 적정이나 공정 신속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관할권을 갖는 관할로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에 의해 다른 법을 관할을 발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속 관할은 여기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합의나 또는 변론해 갖고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속 관할이라고 그래요. 의무 관할은 뭐냐면 이게 가능해요.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이 되는 거죠. 아까 합의 관할은 갑과 을이 합의해 가지고 관할권이 없는 곳에다 제기를 하자는 거고, 변론 관할은 관할권이 없는데 갑이 제기를 했어. 근데 을이 와서 변론을 해서 그러면 관할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인정이 되는 걸 의무 관할,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인정이 안 되는 걸 전속 관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판사와 그다음에 법원을 받고요. 당사자예요. 이제 당사자.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받을 게 있어. 근데 1억을 안 줘. 그럼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갑을 원고라고 하고 을을 피고라고 하고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바로 당사자가 되는데, 그러면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다.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따라서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 능력을 가져요. 우리 앞에서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이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권리 능력 있잖아요.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의 경우도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법인,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이나 등기를 하진 재단도 여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없더라도 바로 당사자 능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비법인 사단이도 비법인 재단이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소송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이제 소송을 유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었고요. 갖춰야 할 능력을 말합니다. 소송에서 자기 이익을 충분히 주장,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안 되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 능력이 없으나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송 능력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당사자 능력은 있어. 근데 소송 능력은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이에 권리 능력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의 원고 피고로서 당사자 능력은 있죠. 그러나 소송 능력은 없는 게 원칙이다. 자, 그다음에 변론 능력이 있어요. 이제 변론이라는 거는 자기 유리하게 주장 입증하는 거잖아요. 법원에 출정, 이제 법원에 나가서 법원에 대해서 유효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운영한 것을 그래서 변론 능력이라고 하게 되고요. 당사자 적격입니다. 당사자 적격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 원고 적격, 그리고 피고 적격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갑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의 형이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겁니다. 특정 소송 사건에 정당한 당사자여야 된다. 그래서 갑과 을이 당사자가 돼야 되겠죠. 이를 특정한 소송 사건에 당사자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 문제이므로 특정 사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나와야지 갑의 친구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갑의 친구는 당사자 적격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왜? 1억을 빌려준 게 아니니까. 내 친구가 1억을 빌려줬는데요. 돈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받아줘요. 자기가 빌려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당사자 적격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당사자들을 봤어요. 소송의 관여자를 봤고요. 이제는 이제 소송의 개시와 심리를 봅니다. 소송의 개시와 심리. 그럼 이제 소송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렇게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갑이 법원에다가 원고가, 이게 원고잖아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한 청구를 해서 특정 법원에다가 판결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소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는 1심 소송 절차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행의 소라는 것은 1억 달라. 이게 이행의 소예요. 원고 피고에 대한 이행 청구권의 확인. 그래서 1억을 빌려주다는 걸 확인해달라. 그 다음에 이행을 명하는 1억을 받아달라. 1억을 이행하라고 해달라. 이게 이제 이행의 소죠. 1억을 내가 빌려줬다는 걸 확인해주라.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죠. 1억을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행의 소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의 소가 있는데요. 확인의 소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특정한 권리, 법률 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적극적 확인의 소, 그 다음에 부존재 확인의 소를 소극적 확인의 소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자,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 그리고 근로자라고 확인이 되면 근로자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나오고 그러겠죠. 이렇게 자기의 권리,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 이런 것들이 확인우소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 1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빌려준 걸 확인해 달라, 이런 소송도 되는 거예요. 아까 이행해 달라 하면 이행의소고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의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 법률 관계 전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확인해 갖고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죠. 이익이 없는데 소송을 제기해봐야 안 되겠죠. 그다음에 형성의소가 있어요. 형성의소. 형성이라는 거는 변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뭘 형성한다라는 게 없던 것이 생기는 걸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원고 피고에 대한 형성권의 확인과 법률 변동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기존의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등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형성 판결. 형성의소라는 것은 없던, 그래서 형성권을 확인한다. 우리 형성권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봤죠. 일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것들이 형성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취소권이 있다는 걸 확인받는달지, 그다음에 법률 관계를 일단 이렇게 형성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바로 있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해버린달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해버리면은 뭐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돼버리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일단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해고를 취소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취소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해고했던 것이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노동자로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노동자에서 잘렸다가 다시 이제 된 거니까 이걸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소송의 개시입니다. 소제기라는 건 원고가 소장이라는 걸 써요. 이게 그냥 구두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소장을 써가지고 1심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 안 준다. 그럼 소장을 써가지고 1심 법원에다 제출을 해요. 소장은 당사자, 갑과 을, 원고 피고, 그다음 법정 대리인 있으면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취지는 결론이에요. 1억을 이렇게 달라. 그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은 왜 1억을 줘야 되는지, 내가 예전에 빌려줬고 뭐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거 이유를 쓰는 거죠. 이거는 이유를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결론을 쓰는 겁니다. 중복재소 금지인데 한번 하나는 걸리겠지 해가지고 뭐 서울에도 하나 제기하고 뭐 제주도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동일한 소를 또 제기하면 안 돼요. 이게 중복재소 금지입니다. 법원에서 동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낭비죠. 시간과 비용도 낭비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재판이 모순될 수가 있어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재소를 금지합니다. 한번 소송 제기했으면 또 한 번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다음 소송의 심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 그럼 법원에 소장을 제기했죠. 이렇게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심리를 해요. 이게 지금 1억을 빌려준 거 맞는지, 안 갚았는지. 그러니까 이걸 변론이라고 그래. 그러면 갑의 말도 들고 을의 말도 듣겠죠. 이래 수소법원. 이거 이제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그래요.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공개재판주의니까 양쪽의 말을 들어서 판결을 기초로 해요. 그래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을 심리하는, 이걸 심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변론에 있어서 심리 원칙인데 일단 변론주의가 나옵니다. 사실과 증거를 수집해요. 자, 그러면 갑이 1억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겠죠. 그러면 당사자들에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 즉 증거 자료만 가지고 해야 되지 함부로 예측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증거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사자주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당사자주의 안에서 변론주의로 나옵니다. 자, 변론주의 내용을 보면 이제 주요 사실 주장 책임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주장하지 않은 것까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 사실인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법원의 판결을 기출할 수 있다. 법원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빌려주면 뭐가 있었냐면 채권이 있죠. 1억 빌려준 거 맞아.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10년이 지난 거야.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잖아. 근데 을이 소멸시효를 주장을 안 해. 그럼 주장을 안 하는데 판사가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 같아. 그럼 판단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이 된다니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도 을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기에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주장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냐면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을이 빌렸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당사자가 자백했잖아요. 그다음에 증거 제출 책임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한다. 직권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빌려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하겠죠. 그다음에 또는 갚았다. 또는 이제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 이거는 이제 을이 또 주장이 증거를 제출하겠죠. 이렇게 증거 제출한 것만 가지고 해야 되지 법원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하지 않는 거다. 자, 그럼 넘어가시죠. 이거 변론주의라고 그래. 그다음에 공개심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 공중이 방청할 수 있게 재판은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공개주의는 국민에게 재판을 감시시켜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쌍방심리주의예요. 이렇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죠. 갑과 을 다 말 들어야 돼. 소송 후 심리에서 당사자가 쌍방에 평등한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 헌법상 평등 원칙이 소송에도 구현한 거다. 이렇게 무기평등 원칙이죠. 갑의 말만 듣거나 을의 말만 듣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갑이 대기업 또는 이제 뭐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쌍방 심리주의 무기평등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죠. 변호인을. 자, 그다음 구수 심리주의예요. 이 서면 심리가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하고 말로 듣고 하는 거죠. 판결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고 땡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구수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관은 선명한 인상을 주며 진술이 불명확하고요. 바로 성명 이게 이제 진술이 불명할 때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소멸시효를 주장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그 법률상 애매할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명이라고 그래.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사자의 진의 파악을 용이하고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다음 직접 심리주의예요.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선명한 인상을 가지고 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접 심리를 해야 되지 간접적으로 그 밑에 직원에게 시키거나 또는 뭐 다른 이렇게 공무원에게 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처분권주의입니다. 처분권주의. 이제 절차의 개시는 뭐야? 소송 제기죠. 심판의 대상, 그다음에 절차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원칙. 이거를 처분권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소송이라는 게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 그럼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의 제기가 갑한테 맡겨져 있는 거야. 소송 제기 안 하면 재판 못 해요. 심판의 대상도 1억 빌려줬지만 1억 달러 재판을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5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소송해도 돼요. 당사자가 그 대상을 정하는 거고요. 절차의 종결도 중간에 화해를 했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사적 절차의 소송 결정 측입니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 차이점이에요. 형사소송이나 또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함부로 종결시킬 수 없죠.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관한 당사자 결정에 맡기는 거다. 소송 자료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맡기는 거다. 자, 그다음에 적시 제출주의예요. 당사자는 공격 방어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뭐 증거죠. 소송 정도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인데 적시 제출주의 규정을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제 증거를 딱 이렇게 놔뒀다가 소송 이제 최후 변론길에 그때 딱 제출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완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증거 조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연장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서 이 그냥 각하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증거 자료를 계속 지연하게 되면은 그냥 각하를 시킬 수 있죠. 이게 적시에 제출하라는 거죠. 일거에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시죠. 자,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이제 증거에 의해야 되는데 증거란 소송에 있어서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의 인정을 도와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증거의 자격이에요. 증거를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격입니다.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거. 그러면 진술. 진술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약서 등 서면도 일단 이런 자료도 될 수 있죠. 증거력이라는 것은 이 특정한 증거 자료가 사실 입증에 이바지 않는 정도가 되느냐, 어느 정도 법관에게 확신을 주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차용증이라는 것을 갖고 왔다 이거죠. 근데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차용증이 위조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이렇게 을이 써주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관이 증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불요증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뭐 이게 자백을 했다면 다툼이 있는 사실은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다툼이 없어. 이렇게 자백을 했어.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불요증 사실 증명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게 이게 자백을 했다. 그다음에 자백으로 간주된다 이런 건데, 그럼 재판상 자백. 그래서 재판에 나와가지고 내가 빌리는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끝나는 거죠. 변론 준비기를 한 상대방은 주장 일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백 간주가 있어요. 당사자가 법정에서 명백한 재판의 자백을 하지 않아야 했지만 특정 사실이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를 않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의뢰는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한쪽이 기일불출서, 의뢰 안 나와버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자백으로 간주돼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불요증 사실이어서 증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유심증주의예요. 그러면 이게 증거로 제출하면 전부 다 그러면 증거로 인정해야 되느냐? 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유심증주의란 증거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증거 유사를 해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용증을 냈는데 차용증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고 차용증을 증거로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의심이 있다, 이거는 위조 의심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경험칙에 따라서 사실 주장이 진실하지 않은지를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증거로 쓸지 않을지, 어떤 증거를 쓸지. 증명 책임 보면 소송상 구체적인 사실이 진위 불명에 빠진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돼요. 이렇게 당사자 일방이 위험에 빠진 게 증명 책임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라고 그래.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 1억을 빌려줬다는 거 갑이 증명해야 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럼 그 돈을 갚았대 얘가. 그럼 갚았다는 거 누가 증명해야 돼? 을이 증명해야 돼. 주장했으니까. 이제 빌려줬다라고 주장한 갑이 빌려준 걸 증명하는 거고, 갚았다라고 하면 갚은 것은 을이 증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증명책임이라고 그래요. 만약 그러면 빌려줬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어때? 안 빌려준 것이 되는 거죠. 갚았다는 것을 갚긴 갚았다 할지라도 갚았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인정 안 돼. 그럼 또 갚아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소송의 종료예요. 소송의 종료.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시작됐다가 그냥 소송을 이제 끝나는 것. 이걸 우리는 소송의 종료라고 하는데, 원고가 이게 갑이 을에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1억을. 그러면 소의 전부 일부를 철회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걸 취하라고 그래. 법원에 일방적으로 나 소송 이제 없던 걸로 할래요. 이게 소취하야. 소를 취하해버리면 이제 없던 걸로 되겠죠. 그다음에 재판상 화해. 법관 앞에서 양 당사자가 다툼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합의한 거야. 그냥 7천만 원에 그냥 끝낼게요. 이렇게 서로 합의했어. 그럼 끝나. 청구 포기 일락이 있는데, 청구 포기라는 거 뭐냐? 변론기일, 변론 준비기일, 원고가 자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인정해버려. 그래요. 내가 이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안 빌려준 걸로 하겠습니다. 법원에 하는 거고요. 청구 일락이라는 것은 을이 제가 빌렸는데 안 갚은 걸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고가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빌린 것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재판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청구 포기했으면 갑이 패소하는 거고, 청구 일락을 했으면 인정을 했으니까 갑이 승소를 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판결에 의한 종결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판결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종국 판결이라는 게 이 사건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심판을 마치고 신급을 이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갑이 승소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전부 판결 또는 일부 판결도 돼요. 그럼 1억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1억은 아닌 것 같고, 네가 이제 빌려준 거 보니까 한 7천만 원밖에 안 된 것 같다. 이걸 이제 일부 판결로 되겠죠. 소송 판결과 이제 본안 판결 다 나눠진다. 보시면 전부 판결은 소송 목적이 되는 이 전부에 대해서 일단 승소, 패소 이렇게 나오겠고요. 일부 판결은 소송 일부에 대해서 마치는 거예요. 1억은 다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그다음 본안 판결은 청구가 이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1억을 빌려준 게 이유 있냐. 그다음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원고 청구가 전부 정당하다고 하면 청구 인용. 그러면 이게 승소한 거야. 갑이 승소. 그다음에 일부만 정당하다 일부 인용을 하겠고요. 부당하다 하면 기각을 하겠죠. 기각은 패소한 거야. 1억을 안 빌려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소송 판결이 있어요. 소송 판결. 아까 이제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이잖아요. 갑이 나와야 되는데 갑이 아니라 갑의 친구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부적합하잖아요. 부적합하잖아. 원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각하하는 거예요. 지금 못 해주겠다. 이렇게 소송 요건이 안 되니까, 원고 적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 판결을 보면요. 중간 판결. 중간 판결은 이제 신급에 있어서 사건의 전부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종국 판결 전제가 되는 개개의 정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 법원 자신에 대한 자기 구속력이 있어. 법원이 판결을 했어.
자, 이게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럼 판결이 나왔다. 승소. 그럼 법원에서도 이걸 반대 뒤엎으면 안 돼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는 거야. 자신이 한 판결을 함부로 처리하거나 하면 안 돼. 아닌 것 같은데 바꾸면 안 된다. 말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이미 판결이 됐으면. 그다음에 형식적 확정료에서 당사자에 의한 취소 불가능성. 그러니까 뭐냐면 확정이 됐다 이거야. 당사자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사자가 상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판결이 다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딴소리 하면 안 돼. 이제 줘야 돼. 그다음 기판력이라는 것은 확정된 정부파의 내용이 가지는 후소에 대한 구속력 이런 거를 기판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 갑이 패소됐어. 패소되니까 다른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 그런데 이미 패소 확정이 됐잖아. 그러면 그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후소 법원. 그러니까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 이걸 기판력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집행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판결이 이제 이행 1억을 갚으라라고 했는데 안 갚는단 말이야.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게 집행력이고 형성력은 형성 판결에 있어서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 내용대로 법률 관계가 발생 명령 소멸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해고가 있는데 해고가 무효다라고 해서 확정이 됐다. 근로자 지를 이제 해고를 취소해서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상소심 절차요. 이제 1심 절차에서 이제 끝났다. 그럼 상소라는 것은 상소에는 이제 항소와 상고가 있어요. 2심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하급심의 미확정 종국 판결에서 취소 변경을 상급법원에다가 그러니까 2심, 3심에다가 제기하는 거죠. 1심 종국 판결의 불복은 항소, 2심에 대해서는 상고라고 그래. 이 두 개를 합해서 상소라고 하고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한다. 그러면 항고, 그다음에 재항고라고 그래. 항고, 재항고. 그러면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결정이 나왔다. 이제 이제 상소제도로서 항고, 재항고 이렇게 되겠죠. 재항고. 판결의 경우에는 항소, 상고. 그 다음에 결정 명령은 항고, 재항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를 보면 지방법원 1심 종국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2심으로 불복하는 거. 이걸 항소라고 한다. 그럼 넘어가 보시면 항소 대상은 1심 법원에서 종국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소송 비용이나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라는 게 뭐 변호사 비용이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집행에 대한 재판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 기간 중요한데 2주입니다. 2주 이내 2주 이렇게 14일이겠죠. 14일 이내 해야 된다. 이게 지나버리면 항소할 수 없어요. 판결서가 송달 정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1억을 달라라고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졌어. 그러면 이제 갑이 항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피항소인이 을이죠. 을한테 송달하는 거죠. 다시 2심으로 들어갔다. 항소 취하인데 항소를 취하잖아. 그럼 취할 수 있어요. 여기 있기 전에. 그러면 이제 1심 판결이 확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고입니다. 상고는 이제 2심에 대해서 이렇게 3심으로 가는 거죠. 2심 법령의 위반이야. 이럴 때 이제 구하는 걸 이제 상소인데 2주일 이내에 이제 하는 거야. 이제 판결이 당부를 구하는 거를 바로 상고라고 한다. 상고. 그러니까 상고는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대법원으로. 판결을 제외한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고라고 하죠. 항고, 재항고가 있었죠.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예요. 법률 용어예요. 엄격한 판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 신속한 재판 재생을 항소, 상고와는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고는 결정 명령에 대해서,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률 용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 나오는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